저는 결혼 3년차 32살의 여자입니다. 작년 겨울에 아이를 낳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해서 일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려고 어렵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안 이야기긴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같이 우리 시어머니 욕이라도 실컷 하다 보면 썩어 문드러진 제 마음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댁은 남편이 군대에 있던 중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에게는 4살 위로 형이 하나 있고 그 형은 저희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먼저 결혼을 해서 타지에 나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어머님이랑 단둘이 살고 있었죠.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나는 아들 둘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 만약 네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길 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저는 생활비 드리기 싫은데요. 하면서 당돌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전부터 연애하던 중에 결혼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남편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연세도 있기 때문에 형이랑 같이 매달 생활비 보조를 해드리고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죠. 친정부모님은 저나 우리 언니가 생활비를 드릴 필요는 없었지만 남편이랑 미리 양가 부모님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 집에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면 똑같이 친정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리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막상 처음 보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너무나 당당한 표정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신기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내 생각보다 기가 엄청 센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기대도 안 했지만 시댁에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머님 살고 계시는 집 한 채뿐이라서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언니가 시집갈 때 형부 쪽에서 집을 해오는 바람에 아빠가 형부 타고 다니던 차를 바꿔줬었거든요.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랜저 신차로 뽑아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시댁에서 아무것도 못 받고 제가 결혼을 하니까 차마 똑같이 남편 차를 바꿔주겠다는 소리는 못하셨고 아빠가 저를 따로 불러다가 제 통장에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넣어주셨어요. 너네 살면서 필요할 때 너가 알아서 써. 내가 너 시집갈 때 둘째 사위도 차를 바꿔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사돈댁 형편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해주시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하기가 좀 그렇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고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고 제가 회사 다니며 모아둔 돈과 합쳐서 전셋집도 구하고 혼수까지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결혼할 때 주신 3천만 원은 결혼 생활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당장은 제가 크게 돈 쓸 곳도 없었고 아빠가 주신 돈인데 차마 함부로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돈 모아서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나 꺼내서 집값에 보탤 생각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남편과는 달리 아주버님과 형님은 능력은 별로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요. 형님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쭉 집안일만 하고 계시고 아주버님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는데 진급도 못하고 그저 평사원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진급하기가 워낙 쉽지 않은데 업무 태도라도 좋아야 반장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같은 곳은 한 회사에서 진드감치 10년, 20년 일을 해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도 사람들이랑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는 일이 반복이었어요. 이까짓 회사 더러워서 안 다니고 만다. 평소 아주버님의 입버릇이었는데 한 집안의 가장이 할 소리가 맞나 싶은 마음이었죠. 내 남편이면 화를 내고 바가지를 긁어서라도 어떻게든 열심히 하라고 시키겠지만 그 집안은 아주버님에 이어 형님마저도 천하태평이시라 벌면 버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즐겁게 놀면서 살아요. 그런 아주버님과 달리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서도 장학금 받고 다니고 취직도 일찍 해서 모자란 장남 대신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드리면서 살아왔죠. 연애할 때부터 생활력 있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남편으로서도 100점, 아이 아빠로서도 완전히 100점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격 자체가 워낙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기 엄마나 형에게 너무 휘둘리면서 살아요. 시댁 집안 사람들이 남편을 제외하면 다들 생각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성격들이 워낙 괄괄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분쟁 없이 살고 싶은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듭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로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남편이 옆에서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편을 들어주고 잔소리를 막아주려 노력을 하지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동안은 시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도 모질게 딱 잘라서 끊어내지 못했어요. 아무튼 다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요즘 시대에 정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마치 쌍팔년도에서 날아온 듯한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결혼할 때 해주는 것 하나 없었지만 시모대접은 제대로 받으려 하시고 웬만한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시키려고 하세요. 아직 제가 아이를 갖기 전인 신혼 때도 저랑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빈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반찬은 잘 있는지 청소 빨래는 제대로 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가셨어요.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반드시 꼬투리 잡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그걸 핑계 삼아서 제게 분풀이를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남편이랑 같이 영상통화로 문안인사 올리라고 해서 처음엔 결혼하면 원래 이렇게 해야 하나 보다 하고 바보같이 시키는 대로 몇 달 동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바보라며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너가 너무 순진해서 그렇다며 놀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참고 살아온 이유는 순전히 남편 덕분이었죠. 시어머니가 제 속을 다 뒤집어놔도 남편이 대신 사과해주고 뒤에서 제 기분을 풀어줬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고 저를 못살게 굴어도 딱 그때 그 순간만 참고 넘어가면 끝이니까 어떻게든 저도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애가 태어나서 제가 직장을 쉬고 육아휴직을 하는 중이지만 아이 하나 키우면서 저축도 열심히 하고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3년 전 남편이 결혼하고 그 집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머님이 혼자 남으셨고 다행히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랑 아주버님네와 저희가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는 생활비로 그럭저럭 살고 계시는 중이죠. 아주버님은 혼자 외벌이 하시면서 적지 않은 월급에 아이 키우고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느라 생활에 여유가 없었고 형님이나 그 집안 식구들을 볼 때면 항상 힘들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정도 공장에 나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너무 힘이 많이 들었나 봐요. 남편이 취직하고 나서 용돈 드리기 시작한 뒤로는 자식들이 주는 돈 받으며 집에만 계십니다. 저축도 거의 없고 사실상 시댁 집안에 여윳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 결혼할 때도 시댁 도움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가을 추석 때 온 식구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명절 아침 차례다 지내고 온 가족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나라에서 주는 돈과 두 아들이 주는 생활비 60만 원으로는 도저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정부에서 얼마 받고 계시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큰아들은 혼자 돈 벌어서 아내와 아이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휠 정도고 저는 그 당시에 배가 남산만큼 부른 임신 막달이었죠. 이제 아이 낳으면 곧바로 육아휴직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도 참 난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차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게 참 효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용돈 30만 원 드리고 친정에 똑같이 30만 원씩 드리면서 남편과 저는 용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만 쓰고 있어요. 한참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20만 원으로 살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뱃속의 애는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직 집도 못 샀고 앞으로도 너무 까마득해서 먹는 데 쓰는 돈까지 아껴서 저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하는 동안 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남편이랑 월급 받으면 한 달 쓰는 돈을 1,000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정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용돈이 부족하다 늘려달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10초 넘게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아주버님이 장남이라 그런지 어머님께 얼마 정도 생각하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지금보다 2배를 더 달라고 하셨어요. 2배는 받아야지. 그래봤자 3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야. 그 정도는 너희들도 해줄 수 있잖아. 요즘 마트 가면 10만 원이 어디 돈인 줄 아니?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사색이 되어 우리 능력으론 무리라고 그렇겐 못 드릴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저희한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네들은 돈도 둘이 벌면서 나한테 쓰는 돈 30만 원은 아까워 죽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돈이 걸린 문제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버럭 화를 내셨지만 차마 더 드리겠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어요. 남편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주버님이 이번 달부터 한 달에 6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주버님 혼자서 300만 원도 못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60만 원을 시어머니 용돈으로 주면 나머지 식구들은 뭘 먹고 사나 싶었죠. 어머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둘한테 한 달에 120만 원씩 용돈을 받아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사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대출 없이 자가인데다 혼자 사시니 관리비도 얼마 안 나올 거고 정부에서 다만 얼마라도 나오는 돈까지 있는데 대체 무슨 염치로 돈을 더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하고 벌어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호기롭게 60만 원을 보내주겠다 하자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해진 얼굴로 저희한테 너네는 어쩔 셈이냐? 니들은 끝까지 못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라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주셨더라면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진짜 지금 30만 원 드리는 것도 간신히 드리고 있었거든요.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님 남은 평생 동안 그렇게 큰 돈을 계속해서 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무슨 꿍꿍이로 저런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지금은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하고 일단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대답했더니 어머님은 그 말에 빈정이 상하셨는지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키웠다며 둘째 아들은 필요 없다고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형님이 저와 남편에게 어머님 단단히 화나신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일단 둘 다 먼저 일어나는 게 어때? 어머님한테는 우리가 한번 잘 이야기해볼게. 라고 하더니 먼저 일어나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사실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명절날 오전에 일찍 친정집으로 갈 기회가 생겼는데 놓칠 수 없었죠.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자 이야기하고 안방 침대에 등 돌리고 누워있는 어머님한테 저희 먼저 돌아가 보겠다 인사하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전부 아주버님과 형님의 계략이었는데 저는 그땐 아무런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 추석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갔다 나오니 해가 바뀌었죠. 조리원에서 나와서 친정엄마가 집에 일주일 더 계시면서 저랑 아이를 봐주셨고 엄마마저 돌아간 이후에 그제서야 남편이 제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형 지난달에 회사 그만뒀어. 회사 버리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사한다고 하더라. 내가 듣기로는 치킨집 차리려고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던데. 거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싶었어요. 놀랍다기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죠. 외벌이로 아이 키우면서 산다는 게 쉽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였는데 설날에 시어머니 용돈까지 2배로 늘려드린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머리가 완전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치킨집 차릴 돈이 아주버님한테 있었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걸? 아마 아주버님 퇴직금으로도 부족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설마 했던 그 설마가 맞더라고요. 워낙 회사를 자주 옮겼기 때문에 아주버님 퇴직금까지 털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고 결국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1억 5천 받아서 아주버님에게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님한테 효도하고 생활비 많이 주는 큰아들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상의도 전혀 없고 떨어지는 콩고물 하나 없이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이 고작 3억 조금 넘는데 절반을 대출받아서 큰아들 치킨집 차리는데 다 밀어 넣었습니다. 시댁 재산이라고는 어머님 살고 계신 집 하나밖에 없는데 평소에 제가 그걸 탐내거나 이제 겨우 60대이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걸 생각해서 유산을 노리고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것과 아주버님이 절반인 1억 5천을 가져가 버린 건 완전 얘기가 다른 이야기죠. 갑자기 화가 나서 당신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고 했더니 남편도 아주버님이 치킨집 계약할 때까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회사에 사표 낸 것도 얼마 전까진 모르고 있었답니다. 순간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내외에 그 뻔뻔한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시댁 식구들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남편에게 그럼 이제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생계를 전부 책임지시라 하고 우리는 그냥 용돈 드리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했고 그때부터 드리던 돈을 바로 중단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남편이 아닌 제게 직접 전화하셔서 너가 용돈 주지 말자 했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시길래 네, 맞아요. 제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집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치킨집이고 뭐고 차릴 돈도 없고 남편 월급 들어오는 걸로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용돈 보내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으시고는 그래, 너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잘 알았다.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 라고 협박조로 말씀을 하시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남편 퇴근하고 들은 이야기는 어머님이 저와 전화 끊고 남편에게도 전화하셔서 자기한테 아들은 큰아들 뿐이고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어머님 용돈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잠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이제 와서 다시 용돈 드리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인 것 같네. 당신 말이 맞아. 이런 건 그만하자. 결국 저희는 어머님의 용돈을 완전 끊었고 사실상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안 보고 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전 재산의 절반이 투자된 아주버님의 치킨집은 지난 2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해서 개업 축하 화환도 보내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지난 설에도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온 식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려오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저희를 찾지 않으시고 저희 부부도 굳이 시댁을 찾지 않으면서 한동안은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몰래 가게 차린 뒤로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하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치킨집을 남이 하는 걸 인수받았는데 처음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달라서 매출도 잘 안 나오고 실제 남는 돈은 월세 내고 나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루 종일 치킨 튀기면서 몸은 몸대로 너무 힘들고 벌이는 예전 회사 다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하고 그 와중에 어머님 용돈까지 60만 원을 드리니까 더 죽을 맛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목구멍이 완전 포도청이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너가 용돈을 다시 드리면 안 되겠냐? 사실은 엄마가 지금도 나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난리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돈 안 빌려서 쓰는 건데. 아주버님이 치킨 만드는데 재능이 없는 건지 장사는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월세 내고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도 거의 없다더군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본인 전 재산의 반을 빌려주셨으니 생활비를 아주버님에게 다 부담하라는 식인데 진짜 이야기 들을수록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형 미안한데 우리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이제 애도 태어났고 우리도 생활비가 진짜 팍팍하거든. 형이 엄마 집을 담보로 돈 빌렸으면 그건 형이 끝까지 책임져야지. 아주버님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애초에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이랑 마음대로 저질러버리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수습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결혼해서 이 남자가 이렇게 자기 식구들에게 단호하게 화를 내는 건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엄마와 형에게 속아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이 마음의 상처로 남은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아주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저희에게 생활비를 60만 원씩 달라며 너 자꾸 그런 식이면 나 죽고 나면 남은 건 전부 형한테 주고 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집안에 이제 남은 것이 있긴 한가요? 아주버님네는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치킨집 차려서 망해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대출과 어머님의 생활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 우리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서 함께 망해야지 왜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냐는 소리로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용돈은 보내드리기 힘들고 명절에나 한 번씩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화를 버럭내면서 그깟 푼돈 필요 없으니 보낼 필요 없고 앞으로 너희들은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버님네 치킨집은 정말 위기 상황이고 하나 있던 직원마저 내보내고 형님이랑 같이 부부가 치킨집에 매달려 있다고 하네요. 대신 조카는 어머님이 하루 종일 봐주신다는데 저랑 남편 생각으론 조만간 어머님이 집을 팔고 합가해서 두 식구가 같이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매정하고 정없이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온 집안이 다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아직 집을 못 샀고 전세 떠돌아다니는 신세인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기분은 좀 찝찝하지만 당장 어머님한테 드리던 용돈은 안 드리게 되어서 부담이 조금은 덜하긴 하네요. 어찌어찌 짜내면 예전처럼 다시 3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쪽에서 먼저 연을 끊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려고요. 효자 큰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주버님이 잘하시겠죠. 저희는 그냥 우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이고 아직 결혼해본 적 없는 미혼입니다. 결혼도 안 한 제가 왜 사연을 보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분들처럼 결혼을 해서 시댁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댁 문제라면 이혼하고 영영 안 보고 살 수라도 있지.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혈육이 저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는 엄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더는 엄마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기 싫어서 얼마 전에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 나이가 7순이 넘어 몇 년 후면 80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혼자 두고 나오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저한테 너는 어떻게 늙은 노모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와서 사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밤에 혼자 자려고 누워있으면 내가 잘한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한 기분이에요. 많이 늦었지만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문자 그대로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아빠는 제 기억으로는 제대로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온 적이 없었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모두 정해진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식당 주방 설거지나 중국집 배달일 등을 전전했고 그것도 정말 잠시일 뿐 대부분 공사판 일용직으로 간간히 일을 하면서 우리 식구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어요. 학창시절에 종종 친구들 집에 놀러가면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다들 일하러 나가고 집에 안 계셨는데 저는 거의 매일 부모님이 집에 있다 보니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오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막 올라간 철없던 시절의 새학기라서 멋모르고 새로 사귄 친구 2명을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평일 오후 3시부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 한 친구가 근데 너희 부모님은 일 안 하셔?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직장 안 다니시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친구가 저를 놀리려거나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린 제 마음에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라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며 학원도 보내주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집안의 돈은 부족했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그나마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 극장에서 영화 기생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반지하의 곰팡이 핀 방이 제가 학창시절에 살던 집이랑 너무 비슷해서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더군요. 다만 그것보다 더 최악인 것 하나가 있었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관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반층 정도 올라가야 있었다는 것이 영화보다 조금 더 비참한 제 현실이었죠. 당연히 제대로 된 용돈은 살면서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 내라고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사춘기였을 때도 변변한 사복 하나 없어서 주말에 친구들이 만나서 놀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해야 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장 좋아했지만 제게는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모님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간다고 말씀드리면 돈을 주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에게 저는 못 간다고 그날 결석 처리해달라고 말을 해야만 했었는데 가끔 한 번씩 마음씨 좋은 선생님들께서는 제 수학여행비를 대신 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된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게는 그것조차 고통이었죠. 소풍을 가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입을 옷도 마땅치 않아서 다른 애들이 예쁘고 귀엽게 꾸미고 올 때 저는 평소 집에서 입던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주머니엔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음료수 한 번을 마음 놓고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자식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도 하나 더 있었는데 오빠는 이런 저와는 완전 대우가 딴판이었어요. 오빠는 저와는 다르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쁜 새 옷과 새 신발도 있었고 오빠가 저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서도 항상 오빠한테 학원만은 챙겨 보내줬어요. 정작 오빠는 공부에 관심도 없어서 학원 다니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럴 때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저를 신경 써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가족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냈어요. 평생을 그렇게 바닥을 기며 내 부모처럼 거지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암울한 학창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져서 친구도 없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만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반에서도 1등을 몇 번 하고 전교에서 한 자릿수 등수를 찍었더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수능 성적도 잘 나와서 가고 싶었던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첫 학기 등록금부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기숙사비나 생활비까지 생각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는데 고3 담임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서 만든 장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 사정을 알리고 동문회 장학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과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회에 도움을 받고 입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그 뒤로도 대학생활 내내 등록금은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알바를 2개씩 하면서 어떻게든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좋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는 집안돈 다 끌어서 변변찮은 지방대학 졸업하더니 결국엔 집 근처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장 생활이 본인 적성에는 잘 맞았는지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안 그만두고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살던 오빠가 나이 29의 속도 위반으로 같은 회사 다니던 20대 초반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 2 키우면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빠도 먼저 돌아가시고 오빠는 장가가서 따로 살고 있으니까 엄마 혼자 집에 남겨져서 힘들게 사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에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결혼은 당연히 계획도 못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나이 27살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랑 살기 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와 살기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하셨어요. 그 뒤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아직까지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하고 집안에서도 일상생활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게 됐죠. 몸 상태가 이러니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엄마랑 같이 살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을 때는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겨우 1년 만에 제가 벌어서 먹여 살리고 병원비까지 몽땅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좀 먹고 살만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혼자서 버는 돈으로 두 사람 먹고 살기 쉽지 않았지만 친오빠는 외벌이로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팍팍하게 사니까 엄마 생활비라도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전에 아빠 살아계실 때는 엄마 아빠가 살던 집이 보증금 6천만 원짜리 전세였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엄마가 살던 전셋집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이니 엄마에게 묻자 아빠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비가 없어서 살던 집 보증금을 뺐다 하시더라고요. 조금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병원비로 썼다는데 제가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사실이냐 캐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알겠다 대답한 뒤에 제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살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엄마와 같이 살면서 저금도 거의 못하고 월세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엄마한테 용돈도 줘야만 했고 저는 두 사람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나 혼자 살던 집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었는데 현실은 훨씬 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그리 힘들진 않았어요. 회사부터 집까지 지하철로 7 정거장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만 아니라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회사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돈도 아끼고 운동도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텐데 저는 진짜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TV 속의 화려한 연예인들이나 몇 안 되는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비되는 제 불행한 현실 때문에 속으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도 겉으론 애써 웃으며 지냈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장 아끼기 쉬운 돈은 씹히더라고요. 외식은 전혀 하지 않았고 마트에서 할인하는 무조건 싼 재료로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오래 두고 먹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집에 있는 엄마는 영양 섭취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없는 돈으로 고기도 사다가 먹고 저 혼자 살았으면 절대 사 먹지 않을 비싼 과일도 종종 사서 집에 가져다 두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한 달 식비가 둘이 살아도 25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으로 아끼고 살아서 제 월급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모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생활비로 20만 원, 아니 10만 원만 더 쓰면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것 같았지만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돈을 다 써버리면 제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은 10만 원이었고 엄마한테는 20만 원을 드렸어요. 악착같이 돈 모아서 목돈이 조금 생길만 하면 한 번씩 엄마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조카가 태어나고 친척들 경조사 때문에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진짜 혼자서 숨 막혀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픈 곳도 늘어나는데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 야, 내 사정 알잖아. 나는 혼자 벌어서 애를 둘이나 키우느라 등골이 휜다겨 아주. 그래도 너는 엄마랑 둘이 사니까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소리만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감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엄마와 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사도 2번 했고 지금은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8년 넘도록 엄마랑 같이 살다 보면서 저도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건 그냥 나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모든 주변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예전 학창 시절부터 서운했던 감정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젠 많이 친해졌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엄마도 언젠가 술 한잔 하시고 제 손을 붙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었고요. 지나간 일은 과거인데 자꾸 생각해봐야 뭐하겠어요? 그냥 불쌍한 우리 엄마가 인생 끝까지 외롭지 않게 같이 있어줘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평화롭던 우리 모녀 사이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빠는 2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식당 오픈할 때도 제가 하지 말라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애들 둘 키우면서 공장에서 혼자 버는 돈으로는 애들 커가는 걸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차라리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라고. 저희 오빠가 식당을 오픈하자마자 근처에 커다란 한식 뷔페집이 2개나 생기는 바람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지만 배달 위주로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오빠가 요즘에 많이 힘든가 보다. 너가 모아둔 돈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어. 월세 낼 돈도 없나 보더라.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빠한테 한 푼도 지원 안 받으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나마 엄마를 조금이라도 넓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작년에 지금 사는 이 집으로 이사하면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넣고도 모자라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왔어요. 사회초년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푼 두 푼 모아온 피 같은 돈 8천만 원에 은행 대출 1억 2천을 더 받아서 간신히 구한 전셋집입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이고 이사하면서 필요한 물건들 하나둘씩 구입하다 보니 지금까지 제 통장에 모아둔 돈은 현금 5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차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제가 오빠를 도와줄 생각은 없었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돈이 없다고 나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집이라도 월세로 돌리고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자. 집주인한테 전세금 5천 빼고 월세로 30씩 더 준다고 해봐. 저는 어떻게든 아끼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모아서 전세를 얻었던 건데 보증금까지 빼서 오빠를 주고 나면 앞으로의 제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나 봐요. 엄마한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동안 오빠나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내 집까지 뺏어서 오빠한테 가져다 줘야 직성이 풀리겠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겠니? 남자가 잘 풀려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너가 도와주면 나중에 너희 오빠도 너를 도와주겠지. 지금까지 걔한테 5천만 원도 넘게 들었는데 여기서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오빠를 도와주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 했더니 그 뒤로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6천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계신 게 맞았어요. 병원비가 적지 않게 들었지만 집을 월세로 돌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럼 그 돈을 언제 빼서 월세로 돌렸는지 알아보니까 오빠가 결혼한다고 할 때 당장 집을 구해줘야 하니까 엄마가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5천만 원을 만들어주고 장가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저보고 딱 하나 있는 이 집 마저 빼서 오빠를 도와주라고요? 엄마한테 저는 자식도 아니란 소리입니까? 오빠는 저한테 엄마를 맡겨두고 지금까지 생활비 한 번 보태준 적이 없어요. 맨날 전화하면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만 하지 거동 불편한 엄마를 모시고 사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퍼주고도 뭐가 부족해서 딸이 가진 전 재산마저 털어다가 오빠한테 가져다 주려고 하시는지 정말 우리 엄마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으니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다가 오빠한테 가져다 주든 마음대로 하라고. 어떻게 내 전 재산이 이 집 하나 있는 거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줄 몰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제가 엄마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아빠 돌아가시고 지금껏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쓸모없는 헛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누가 언제 너한테 억지로 나 모시고 살아달라 한 적 있냐? 나도 너랑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이 집 보증금 반만 나한테 줘라. 그 말 듣고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니까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웃음이 나왔어요. 한참을 방바닥에 주저앉아 웃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내 돈 내 시간 들여가며 엄마를 모시고 살았구나. 맥이 탁 풀리고 방 안에 천정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는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따로 살자. 엄마 목 다시 떼어줄게. 저는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며칠 후에 다른 사람이 이사 들어오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처음에 같이 사느라 제게 줬던 1,000만 원만 그대로 돌려주고 이달 말까지 집 빼야 하니까 오빠한테 가서 살던지 그 돈으로 집 구해서 사시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다야? 내가 이 돈으로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한테는 돈 달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오빠랑 새언니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인연 끊고 이 집 식구들은 영원히 안 보고 살고 싶더라고요. 며칠 뒤에 오빠가 제게 전화를 또 걸길래 그때는 한 번 받았었는데 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있을 때 잘해야지. 라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길래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못 참고 너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엄마 아빠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자식돌이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따졌어요. 우리 집에 돈 한 푼 없을 때도 엄마 아빠가 오빠 용돈은 꼬박꼬박 줬었지. 공부도 못하는 놈 지방대라도 한 번 보내겠다고 학비에 오빠 용돈까지 다 대줬잖아. 나는 처음부터 다 내가 알아서 해야 했다고. 오빠가 엄마 마지막 남은 집 보증금까지 싹싹 털어 가져가면서도 생활비 한 번 용돈 한 번 보내준 적은 있어? 진짜 그따위로 살면서 나한테 가짜는 충고하지 마.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오빠 말대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엄마는 오빠가 알아서 책임져.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엄마랑 오빠 둘 다 전화번호 차단해버리고 제가 먼저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엄마나 오빠가 평소 저한테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올 생각도 못할 거예요. 저라고 이렇게 인연 끊고 나서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는 제 인생 갈아 넣어가면서 엄마 모시고 사는 짓 그만하려고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엄마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젠 제 인생 찾아서 저도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막 1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일 뿐이고 얼마 전에 이혼해서 완전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살면서 이런 일은 정말이지 처음으로 당해본 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쪽 식구들이 도무지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냥 빠르게 이혼하고 서로 갈 길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냐 하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서 경악을 했고 부모님에겐 차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일단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친정 부모님은 제가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아빠 성격의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가는 그냥 이혼하는 걸로 안 끝나고 일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이곳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이야기 듣고 저를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악마 같은 시댁 사람들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제 응어리진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주셨어요.
남편이 나이가 36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부모님이 전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셔서 집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집 보러 다닐 때 저희 생각보다는 시어머니 입김이 세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지라도 말았어야 했지만 그땐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저 집을 해준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지만 큰돈 지원해 주시는데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그 집이 제가 다니는 회사와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는 불만 없이 시어머니께서 고르는 집들 중에 한 곳을 신혼집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제 결혼 생활의 모든 불행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결혼하고 나서 석 달 정도는 나름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꽁냥꽁냥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차로는 5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는 15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가까운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동안은 신혼이라 봐주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우리 집에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이 내일 찾아가겠다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더니 남편을 통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해 들으시고는 그 뒤론 수시로 아무 때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엄마한테 내가 알려드렸지. 그럼 알려달라 하는데 어떡해? 엄마가 사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서로 얼굴을 보더라도 시어머니와 자주 보다 보면 감정 상할 일이 생기는데 허구한 날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항상 꼬투리를 하나씩 잡으셨어요. 너는 살림이 이게 뭐니? 집이 아깝다, 집이. 제가 평소에 청소하는 거나 빨래 정리하는 것 하나하나 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집 사준 터세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도 아니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고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남들보다 조금 멘탈이 좋은 편이라서 웬만한 쓸데없는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신경 안 쓸 수 있거든요. 냉장고 정리부터 안방 서랍에 우리 부부 양말 속옷 정리하는 것 하나까지 다 잔소리를 하셨지만 어머님이 제 앞에서 뭐라고 하실 때 그냥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머님 가고 나면 남편 불러다 그대로 시켰어요. 아까 들었지? 당신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정리해놔. 얼마든지 오시라고 해. 어차피 어머님 잔소리하면 당신이 다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제게 뭐라고 하시던지 정작 움직이고 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니까 저한테 뭐라 잔소리하셔도 집에 남편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애가 없었고 둘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평일 낮에는 당연히 집이 텅텅 빕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보통 마감까지 하면 밤 12시쯤 집에 들어오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사무직을 하고 있었고 5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5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보통 6시에서 늦으면 7시, 8시까지 있다 가시는 바람에 남편 없이 저 혼자 어머님을 상대해야 할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도 없을 때 어머님이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시고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일까지도 어머님 마음에 딱 들게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특히 주방에서 MSG 조미료나 인스턴트 음식만 보이면 눈을 뒤집고 환장하시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셨어요. 난 내 아들 이런 거 안 먹인다. 어디서 살림을 날로 먹으려고 들어? 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 아들도 어머님이 하신 음식은 맛이 없다고 잘 안 먹으려 하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내 집에서 물건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마치 어머님은 본인이 사준 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뭐 어떠냐는 식이라서 세상에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었죠. 이제 이혼한 마당에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았다 이야기하면 다들 저보고 보살이냐고 자기 같으면 바로 도망쳤을 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시고 거기에 더해서 손버릇까지 안 좋았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난 적이 많았었죠. 처음에는 우리 집 상태가 엉망이라며 자기가 대신 정리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서랍도 뒤지고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들어와서 제 옷이랑 가방까지 함부로 다 만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잔소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았었는데 평소에도 저는 누가 제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좋게 어머님 제 물건은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셔도 돼요. 라고 직접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뭐라 하던 말을 곱게 들으실 분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평소처럼 퇴근하고 5시 반쯤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어머님이 제가 집에서 일상생활복으로 즐겨 입는 티셔츠를 허락도 없이 입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내 물건 뒤지는 것도 모자라서 함부로 입는 것도 너무 싫어서 그 티셔츠를 어머님이 집에 가시자마자 바로 헌옷 수거함에 내다 버렸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진상짓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싫었던 건 제 드레스룸과 서랍을 다 뒤지면서 뭔가 새로운 물건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못 보던 새 옷이나 액세서리를 발견하시면 은근슬쩍 저한테 얼마 주고 샀는지 떠보곤 하셨는데 그게 더 짜증났어요. 너 이번에 청바지 새로 산 거 어디에서 샀니? 색깔이 예쁘던데 나도 하나 살까 하고. 백화점에서 산 거야? 어디에서 얼마에 샀니? 같은 식으로 어머님도 사고 싶다며 물어보는데 그 속셈이 뻔하게 보였어요. 물건에는 별 관심도 없고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요? 이것저것 물어보다 본인 생각에 좀 비싼 것 같다 싶으면 저보고 너는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비싼 걸 덥석덥석 사냐고 하시는데 내가 내 용돈 아껴서 사는 거라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이 버는 돈 뺏어다가 제가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하십니다. 뭔 생각하는지 얼굴에 다 표시가 나고 미간에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원래 신혼 초에는 그나마 저희 부부 둘 중에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제가 돈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돈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니까 공동 생활비로 75만 원씩 한 달에 150만 원만 생활비로 빼두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쓰기로 했어요. 원래는 제가 돈 관리하면서 부부들이 먹고 입는 것까지 제가 다 사서 채워놨었는데 남편 옷은 아무리 새 옷을 사다 놓고 비싼 브랜드의 시계를 사더라도 단 한 번도 그게 얼마냐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유독 제 물건만 얼마 주고 샀냐고 자꾸 물어보고 눈치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래 여자들 중에서 사치가 심하거나 명품 쇼핑을 즐겨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품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이번에 시집 오면서 친정엄마가 너도 결혼하면 이런 거 필요할 거라며 가방 하나 사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제 나이 여자들 중에 저처럼 쇼핑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매일 출퇴근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끔 옷을 사는 거지. 그나마도 인터넷에서 주로 사고 백화점에서는 요즘 뭐가 유행인지 아이 쇼핑만 하러 갑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다행히 지분해 주셨으니 악착같이 돈을 모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언젠가 아이 계획도 있었고 요즘 워낙 다들 어려운 시기라서 돈 쓰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모으는 것이 더 즐겁고 좋았어요. 나름 두 사람이 버는 돈의 70% 정도는 모아서 적금도 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랑 같이 쉬는 날에 데이트를 하러 나갔었어요. 밖에서 외식도 하고 모처럼 공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장 보기로 하면서 마트에 붙어있는 옷가게에서 세일을 하고 있길래 한 장에 9,900원 하는 티셔츠 3장을 색깔별로 구입했어요. 디자인도 나름 깔끔하고 집에서 입거나 운동하러 갈 때 안에 받쳐 입으면 딱 좋겠다 싶어서 샀는데 집에 와서 입어봐도 가격에 비해 옷감도 좋고 정말 마음에 들었죠. 남편도 제가 입은 걸 보더니 싸게 정말 잘 샀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오셔서 제 옷장을 또다시 뒤지셨는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제게 그 티셔츠 3벌을 보여주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셨어요. 얼씨구, 너는 똑같은 옷을 색깔별로 샀니?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저보고 왜 똑같은 옷을 3장이나 샀냐고 손이 그렇게 커서 살림을 어떻게 하겠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짜증이 나서 그거 한 장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 올해 내내 입으려고 산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맨날 백화점에서 산 좋은 옷 입히는데 나는 겨우 마트에서 세일하는 10,000원짜리 티셔츠 산 것 때문에 잔소리 들어야 하냐고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도끼 눈을 뜬다며 며느리 무서워서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겠다 하시며 화를 내버리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다신 안 올 것처럼 화를 내고 나갔지만 며칠 후에는 또다시 저 없을 때 집에 오셔서 똑같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십니다.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제 물건을 만지는 것 때문에 나이 많은 어머님이랑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도 자기 엄마를 어려워하고 쩔쩔매는 건 오히려 저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워도 보고 안방 문을 잠궈 놓기도 했는데 다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제가 있던 없던 신경도 안 쓰고 아무거나 만지고 돌아다니시는데 도저히 어머님의 이런 무례함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두어 달 전부터는 제 방에서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장품 샘플이나 면봉 화장솜 같은 잡스러운 물건이 한두 개씩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이 없어지기도 해서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범인이 누군지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직접 어머님한테 가서 혹시 안방에서 제 물건 훔쳐가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내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 좀 해줘.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며 괜히 저보고 시어머니를 싫어하기 때문에 도둑으로 몰아간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훔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데 이미 물건 자체를 훔쳐가고 없는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처럼 집에다 몰래 CCTV를 달 수도 없고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달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내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도 좀 찝찝하고 시어머니가 훔쳐가는 모습을 찍은 뒤에 집안이 완전 뒤집어지고 풍비박산 나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혼까지 염두를 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뭐 어차피 이렇게 이혼하게 된 마당에 카메라라도 진작 설치해서 만천하의 도둑년이라고 이야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가져가는 것도 처음에는 뭐라 하기 애매할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라 나중에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일단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제가 도저히 참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비싼 명품 가방이 딱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할 때 엄마가 선물로 사주신 가방이고 제가 평소에 비싼 물건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엄마가 저도 30살이 넘었고 결혼까지 했으니 좋은 자리 갈 때 들고 갈 가방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약간 무리해서 사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비싼 금액이기도 했고 겨우 회사 출퇴근할 때 명품을 들고 다닐 것도 아닌데 가방이 보기엔 예쁘긴 했지만 일상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고이 모셔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매일 꺼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라서 곱게 처음 선물 받았을 때 모습 그대로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랑 제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는 신우와 딱 마주쳤어요. 우리 신우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작년 가을에 회사 그만두고 반년째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제 가방이랑 똑같이 생긴 가방을 메고 집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1년째 백수인 신우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 비싼 가방을 샀나 싶어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가방 새로 샀어요? 나도 이거랑 똑같은 거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우 말로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선물로 사주신 거라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브랜드의 저 디자인의 가방이 흔한 것도 아니라서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뒤에서 저와 신우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옷장을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가방이 없었습니다. 커버에 씌워서 상자에 담아뒀는데 그 커버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빈 박스만 남아있었어요. 남편을 불러다가 당신 엄마가 내 가방 훔쳐갔다고 아까 신우가 들고 있던 거 당신도 보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빈 상자를 보고는 그냥 나중에 하나 새로 사줄 테니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더군요. 진짜 남편의 눈에는 제가 바보 등신으로 보였나 봐요. 우리 친정엄마가 사준 건데 어떻게 그걸 뺏기고도 모른 척 넘어가겠어요?
남편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저는 다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눈이 완전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그때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밤에 소란 피우냐고 하시는데 뻔히 어떻게 된 건지 다 알면서 모른 척 딱 잡아대는 뻔뻔함이 정말 대박이었죠. 어머님이 신우한테 선물해준 가방이 내 가방이지 않냐고 그동안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내 물건에 손대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선을 넘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방에서 신우도 나오고 안방에서 아버님도 나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본인이 가져간 거 절대 아니고 끝까지 사줬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럼 저거 얼마에 사셨는데요? 어머님이 직접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얼만지 아실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따져 물었는데 자기는 정가는 얼만지 모르겠고 아는 사람한테 싸게 사서 가격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쓸데없이 입씨름하는 것도 싫어서 제 앞에 있던 어머님을 밀어내고 신우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뒤져서 제 가방을 그냥 들고 나왔어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신우 물건을 다 방바닥에 쏟아버리고 안쪽 속지퍼를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증거가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청첩장 돌릴 때 그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가방 안주머니에서 제 청첩장이 몇 장 나오는데 어머님한테 이래도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실 거냐고 따져 물었죠. 어머님은 명백한 증거에 할 말이 없으셨는지 가만히 있다가 기껏 제게 한다는 말이 너가 한 번도 안 쓰고 맨날 옷장에 처박아 두고 있길래 가방이 아까워서 내가 가져왔다. 차라리 내 딸한테 주니까 잘 들고 다니지 않니? 어차피 너한테는 그런 비싼 가방 어울리지도 않아.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인간 자체가 싫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제 서운한 감정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어머님 도둑이에요? 제가 들고 다니던 말던 내 건데 왜 제 물건에 자꾸 손을 대시냐고요. 평소에 말대꾸 한 번 안 해본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본인이 세게 나가면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설 줄 아셨겠죠. 하지만 사람 잘못 보신 게 저도 성격 있고 그동안은 정말 참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셨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는 어딜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냐고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도둑?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좀 빌려갈 수도 있는 거지? 최소한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남의 물건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제발. 정말 유치하지만 시어머니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신우가 제게 싸구려 가방 하나 가지고 별날 일을 다 떠네. 언니, 솔직히 우리 엄마가 집 해줬으면 그 정도 가방은 우리 식구한테 선물을 해줘도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온몸에 피가 갑자기 전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도둑질한 시어머니를 한 대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간신히 꾹 참고 있었는데 신우가 하는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신우의 뺨을 갈기고 머리채를 양손에 쥐고 흔들었어요. 그 뒤로는 싸우느라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말리고 시모가 신우를 뜯어 말리고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신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산발이 된 머리로 엉엉 울고 있는 것만 기억나요. 남편이 뒤늦게 저를 따라왔는지 이미 다 끝난 와중에 밖으로 저를 끌고 나갔고 이게 대체 저보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도둑놈들 집구석이랑 상종 안 한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신혼집을 시댁에서 사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물건도 가져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집에서 내가 나가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이 봐도 지네 식구가 잘못한 거라서 제가 시댁을 다 뒤집어놨지만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본인 엄마가 도둑질하고 여동생이 가방 들고 다닌 거라서 제 앞에서 할 말이 없었겠죠. 이런데도 그냥 모른 척 하라고요? 나중에 똑같은 걸로 하나 사주겠다고요? 진짜 장난합니까?
남의 돈 훔쳤다가 걸리면 그냥 그 돈 돌려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더 이상 물건 뒤지고 훔쳐가는 거지 같은 너네 엄마랑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댁에서 사준 집에서도 더는 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바로 집을 나가겠다 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혼한다는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제게 전화하셔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훔쳐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며칠만 빌려 쓰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허락만 안 받고 맘대로 빌려간 거라는 소리인가요? 이런 일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앞으로 너네 집에 안 갈 테니 없던 일로 하고 살랍니다. 진짜 이 집안 식구들 특징이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로 괜히 더 화나게 만들지 마시고 앞으론 제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긴 말할 필요 없이 빠르게 이혼 합의했고 제가 해간 혼수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깔끔하게 그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당시엔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 생활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밑바닥 보고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원래대로면 올해나 내년쯤 아이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아이 갖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에요.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고 사는 것도 불행이고 그렇다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나 엄마 없이 살게 하는 건 더 큰 불행이었을 테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잘했다는 생각만 들고 아무런 미련도 들지 않네요. 인생에서 커다란 똥 하나 밟았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